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 이렇게 학부모 화요 기도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성드림학교에 기도하는 학부모들을 보내주시어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로 학부모님들을 부르셔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비 가운데 우리 땅 발길을 걸으며 인내를 배우고 공동체를 훈련하는 초등과정 아이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 협력처장님께서 제3세계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순방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계를 향해 교육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학교폭력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드림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교육하고 또 이해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성드림학교 중고등과정에서 생활교육 담당하고 있는 교사 손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 대타로 교육을 해달라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제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제가 할 내용은 이제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제작해준 자료를 조금 편집해서 이제 교육을 드리는 거라서 이제 좀 이런 공식적인 자료다. 교육청의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지금 30분 정도 해달라 하셨는데 그 시간 이후에 이인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이제 우리 학교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어떻게 좀 이런 학교폭력의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예방을 해 나갈 것인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대처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좀 살펴보고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혹시 이 사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난 이거 봤다. 이거 뭔지 안다. 한 분, 두 분. 네, 이 사진이 인터넷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되게 유명해졌던 사진인데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어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학생이 쪼그려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네, 울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이 사건은 2011년에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자살 사건입니다. 이 학생이 자살을 결심하고 옥상 층을 누르고 올라가는 장면에 찍힌 CCTV가 이제 요 정도 사진 정도로 좀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좀 분노도 많이 샀던 사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학교가 이렇게 폭력이 심각하다고 이런 일이 있다고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근데 또 이 학생이 되게 똘똘했던 학생이에요. 공부도 되게 잘하던 친구였고요. 근데 이 학생이 죽기 전에 유서를 쓴 게 전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서를 한 번 쓴 게 아니라요. 두 번, 세 번을 썼어요. 그래서 안녕이라는 인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이제 죽을 결심을 했다가 또 죽지 못하고 또 유서를 쓰고 또 결심을 하고.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다 읽을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읽다 보면 이 눈물이 막 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 좀 몇 가지만 조금 내용을 축약을 해서 중략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그까지가 없어진 이유가 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절 괴롭혔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집에 와서 뭘 먹었어요. 게임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고 게임에 쓴다고 제 통장에 돈까지 가져가고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매일 그 녀석들 때문에 엄마한테 돈 달라고 화내고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뭘 사달라는 등 부려만 했어요. 전 너무 무서웠고 한편으로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 가족이었기 때문에 쉽게 죽지 못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가장 불효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대로 계속 살아있으면 오히려 살면서 더 불효를 끼칠 것 같아요.
제목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시순 사진 잔치를 보고 우리 가족들을 욕했어요. 저는 참아보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부탁인데 도어키 번호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 도어키 번호 좀 바꿔주세요. 저는 먼저 가서 백년이든 천년이든 저희 가족을 기다릴게요. 짜증나다면 제 영어 자습서를 찍고 수학책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라디오선을 뽑아 제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 하였고 5시 20분쯤부터는 아까 이야기와 똑같아요. 매일 남몰래 울고 제가 한 짓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괴롭힌다가는 시절이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거려요.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 울림 뭐 이렇게 쓰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유서를 쓰고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국민들이 되게 우리는 학교 교육의 폭력 현장 이런 문제가 너무 크다. 그래서 국민적인 분분을 사서 그때 막 개정이 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각계의 각층의 요구들이 반영이 좀 됐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법률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그리고 따돌림이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쨌든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을 쳐진 부분만 좀 보면은요, 먼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학교폭력입니다. 그리고 신체, 정신적 피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상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학생이 대상이면 무조건 학교폭력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교외냐 교내냐를 가리지 않고요. 학원에서 벌어진 일, 학생들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학생이 피해자가 됐다면 학교폭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법률상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던 사실 뭐 상해부터 시작해서 폭력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피해자가 받았으면 그것은 학교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피해자 중심적으로 이제 법률이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라고 해도 상대방이 피해를 느꼈다,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학교폭력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법률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인천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행정심판으로 끝나게 된 사건, 이제 행정심판까지 올라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내에서 처리된 게 아니라 상위까지 올라갔던 사건들인데요. A가 B 학생을 원숭이라고 불렀대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 동물 친구들이 많죠. 서로 부르는데 여러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원숭이라고 불렀는데 문제는 모욕행위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법상 모욕에 해당하게 되고 결국에 학교폭력으로 이제 신고가 되고 절차대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리는 행위도 학교폭력 모욕에 해당한다. 물론 서로 놀리고 주고받고 하는 거는 뭐 웃으면서 넘어간다면 괜찮겠지만 누군가가 그만해 라고 얘기했다거나 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힘들어, 고통을 느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지속되면 학교폭력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A 학생과 B 학생이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C 학생이 테이블이 C 쪽으로 밀렸대요. 그래서 C도 나도 다쳐서 B를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봤더니 C가 B를 때리면서 가격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 둘이 싸우는 거에 휘말려서 거기에 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때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신체적으로 타격이 가는 순간부터는 학교폭력 상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폭력, 이게 나중에 이따가 나올 건데 언어폭력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신체폭력이어서 똑같이 언어폭력을 하고 신체폭력이 일어났으면 신체폭력이 더 크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즉시 싸우는 친구를 말리거나 말릴 자신이 없다. 나는 힘으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현장에서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싸우고 있었는데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돼서 처벌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이제 신고가 될 수는 있는 상황이다. 자, A가 B에게 화단에 뛰어넘으면 10,000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넘어봐 10,000원 줄게. 그래서 B가 넘었는데 A가 안 줬어요. 그래서 B가 A의 조기백을 찍고 거지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때리고 B도 A를 때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나는 때렸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 정당방위였다. 안 줬으니까 때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욕을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 뭐다? 쌍방천입니다. 근데 신체에 타격을 입히면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 이제 상위에 돼 있는 게 신체적으로 폭력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러실 분이 없겠지만 일부 보호자분들께서 누군가 때리면 너도 때려라. 같이 대갚아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적 행동, 이제 막으면 괜찮아요. 막거나 몸을 피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던가 역으로 한 대 때려버린다 이러면은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실 때 만약에 맞기 시작하면 막기만 해라, 피해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올바른 대응 및 학교의 처리 요청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오죠. 작은 법인, 인격이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큰 법인, 신체에 대한 반격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나 재산을 보호하려고 내가 때렸다라고 했을 때 때린 행동이 더 크게 처벌받게 된다라는 점을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욕설을 했다고 신체 타격을 하면 정당방위일 수 없다. 그래서 쌍방 처리가 되는데 누가 더 크게 처벌받는다? 신체 타격을 한 친구가 더 크게 처벌받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느꼈던 피해와 고통이 더 우선한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법률상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했는데요. 여기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피해 유형별 중에 언어폭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고됐고 실태가 났었던 것이 언어폭력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이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신체폭력이, 고등학교에는 집단 따돌림이 높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조금 분석을 해보셨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나왔던 게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이 좀 부족했다. 우리는 그래도 대면 교육을 많이 했죠. 사회 정서적 소양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 어려움을 훨씬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래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되게 줄어듭니다. 사실 저도 드림학교에서 있으면서 이 부분을 되게 크게 느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또래 간의 갈등을 제일 많이 조절할 수 있는 경험하는 것이 지금 초등에서 하고 있는 우리 땅 밟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등과정, 중고등과정에서도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서로 밥 해먹고 막 태워먹고 막 하면서
엄청 갈등을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조장들은 막 후배들이 말 안 듣는 거 막 가르치고, 후배들은 왜 날 시키냐, 이 힘든데 왜 내려왔냐 이러면서 이 갈등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조절하는 능력을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선후배 간의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학교에는 발생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들이 부족한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갈등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소리를 막 지른다거나 막 벽을 발로 찬다거나 뭐 물건 집어 던진다거나 이러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문제 상황 때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고 또 함께 교육하고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학부모로서 학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냐 이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하고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야기 나누실 때도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냐, 또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사람은 서로 모두 다르다. 그 다름을 존중해줘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런 다름을 느끼고 존중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겠죠.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분조장이라고 아이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분조장 아시나요? 분조장? 분노 조절 장애의 줄임말 분조장. 그리고 이제 급발진, 이 표현을 책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이 감정적으로 추스려지지 못하면은 갑자기 뭘 던진다거나 주먹이 나간다거나 갑자기 욕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요거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정에서 같이 훈련을 하셔야 되고, 많이 겪어보셨겠죠. 갑자기 문과하고 들어간다든가 엄마 왜 그래 막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얘기들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가족의 형태보다는 가족의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가족의 기능 뭐예요? 정서적으로 아이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도 하고요. 서로 훈계하고 알려줄 수 있는 거 알려주기도 하고,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같이 먹고 사는 그냥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공감적 이해를 배우고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방법을 가정에서 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화 시간을 가정에서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많이 바쁘시죠. 그죠? 그렇지만 함께 시간을 마련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려는 거 끄집어내고,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대화, 그리고 지시적인 대화만 계속하면 이게 안 늘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야 돼, 학교에서 이렇게 하래, 이게 아니라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런데 관계는 이렇게 맺어가는 거야, 서로 다를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를 지시적인 대화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대화를 가정에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올바른 공격성의 표출이 필요합니다. 이제 드림학교 아이들이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려서부터 참 귀하게 크고 또 착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착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이 올바른 공격성 표출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가만히 난 착하니까 참아야 돼, 아예 내가 참지 뭐, 내가 견디지 뭐, 이게 아니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이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학생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까 봤잖아요. 피해자가 고통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법률상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좀 고통받을 것 같이 느껴진다면, 피해라고 느껴진다면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나한테 왜 그러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가 참아야지, 너가 착하니까, 이게 아니라 네가 이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가 원숭이라고 놀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너가 원숭이라고 놀리니까 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곧
바깥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줄 아는 표현이자 부당함으로부터 항의를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자의 입장이시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계속 관찰을 하지만 가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부모님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학생들을 바라봐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없이 학교에 안 가겠다 얘기를 하고 나오지 않겠다. 뭐 간다고 했는데 안 가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은 문제가 뭔가 발생을 한 거죠. 두 번째,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는 핑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 학교가 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 가기 싫어요.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딱 봐도 이제 꾀벽같이 느껴진다면 물론 뭐 아침에 졸려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지속되고 이런 얘기가 계속된다면 뭔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질 때 또는 평소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갑자기 확 바뀌었을 때 이거 친구 관계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물어봐 됐어 뭐 이런 예민하게 정말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저희 중3 쪽에서 갑자기 엄청 막 웃으시는데 네. 네. 그래서 관찰차로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더 있습니다. 더 쉬는 시간에 다른 반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반에는 재미가 없어 옆 반에만 가 있어 라든지 전학 또는 자퇴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낼 때 물건이나 금전 분실이 발생했을 때 불편한 표정이 자주 보일 때 이거는 그냥 평소에도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네. 네, 좋습니다. 이럴 때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만 Shift F5 왜 넘어졌지? 네. Alt 탭을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뒤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돼요. 학교에. 선생님,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요즘에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없으시면은 사실 학교에서도 얘가 이런가 긴가민가 하고 있을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만 또 편하다 보니까 집에서만 표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학교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요걸 해주셔야 돼요. 초기에. 이게 너무 지속된 상태에서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문제 사건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 발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 안에 갈등이 쌓이고요. 또 그 안에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 다른 건 다 모르셔도 초기에 해결이 중요하다. 이거 하나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이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초기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학교에 도움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A씨가 그 학부모님이 B양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어떤 학교 폭력적인 행동을 한 아이인 거예요. 가서 나 누군지 알지? 물론 뭐 협박조로 얘기하진 않으셨겠죠. 나 누군지 알지? 누구 엄마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딸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아라. 약간 무섭기는 하네요. 네, 경고를 하셨어요. A씨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카톡 프로필로 학교폭력법 저촉금지 막 이런 대화명을 또 써놓으셨습니다.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셨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아동학대로 휘말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직접 아동을 통해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상대 아동에게 접근하시면은 접근 자체로도 큰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에 알려주셔야 하고요. 사실 학교에 알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상대 학부모님께 빠르게 연락을 하는 것도 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부모님께 어떤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할 마음으로 상대 학부모님께 전달을 한다면 그것이 사건 해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체계는 학교 내 모든 교사, 저희 교사들은 매년 이제 긴급복지 의무 교육 같은 것도 듣고요, 신고 의무자 교육 같은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담임 선생님이 어려우시다면은 뭐 이제 뭐 상담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의 다른 어떤 선생님이셔도 괜찮으니 꼭 교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폭력 신고함도 상담실 앞에 위치가 돼 있고, 이런 것도 어려우면 117에 이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도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신고는 학교폭력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묵혀두고 쌓아두고 하면 할수록 갈등이 계속 반복이 돼서 결국에는 이 해결을 통한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이러한 것이 생겼을 때 교사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은 조언을 적절하게 또 해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사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폭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활교육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뭐 어떻게 되냐, 우리 아이 생기부에 남나요?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문의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절차를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이 처음에 접수가 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뭐 교사에게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학생들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돼요, 교사들이. 그러면은 그 인지된 내용을 가지고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뭐 학부모님들하고도 연락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학생들도 불러서, 관련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사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요건데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이 전담기구는 교사들도 들어가 있고요, 학부모 대표님들도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학교폭력 사건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냐, 이것이 학교장 자체로서 우리 학교 교내에서 끝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냐, 아니면은 교육청으로 가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교육청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원도 엄청 많고요, 그 이제 뭐 변호사님도 들어가 계시고 이런 심의위원회예요. 여기까지 가야 될 일이냐, 두 가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담기구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이 됐다면은 피해 학생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건이 종료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나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장이 이런 식으로 이 사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시한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교육청으로 가게 되고요. 또는 학교장 자체 그렇게 되면은 교육청으로 가게 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면은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되었고 접수가 되었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가게 되면 우선 제일 큰 거는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피곤해집니다. 계속 좀 불려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요.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같이 조사 대상으로, 관련 학생으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처벌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이거는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생기부가 몇 년 후에는 삭제를 해주는 걸로 조항들이 다 바뀌어서 삭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생기부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된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료를 하는 것이 학교 차원에서도 또 학생 차원에서도 학부모님 차원에서도 훨씬 긍정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면은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교육청을 가야 돼요라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다쳤거나 뭐 어떤 폭력 사태를 입었다고 해서 진단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오면 이거는 바로 교육청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2주 이상의 진단서라는 게 사실 상해가 조금 있으면 웬만해서는 거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자체 해결로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생겼는데 복구를 안 해주면 이건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가게 된다. 세 번째,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이거는 조금 해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3개월 정도라고 지속을 보고 있고요. 이제 지속적인 게 계속 이제 뭐 몇 번 정도 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강도로 지속되었느냐, 요것을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고를 해서 학교 폭력이 열려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보복 행위로 학교 폭력 신고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수가 없고 무조건 교육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복 행위인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그리고 요것을 통해서 학교장이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피해 학부모가 동의를 했을 때, 그때는 사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고요. 이렇게 종결이 되면은 이제 교육청까지 넘어가지 않고 또 생기부에도 기록이 되지 않고 학교 교내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이라는 사건이 안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어떻게든 일어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어났을 때 어떤 이런 큰 일을 벌이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익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욕설을 했는데 폭행을 했다. 사실 쌍방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지 않고 상위까지 가게 된다면 법익적으로 더 심한 손해를 끼친 학생이 더 큰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하다 먼저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상대 학부모와 가정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 없이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서로 사과가 없이 이어진다면 사실 종결이 되게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을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대부분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가 되고요. 서면 확인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 초기에 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제가 이제 결국에는 뭐 중고등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초기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따라 주시면 충분히 제가 양쪽 가정을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함께 마지막에 나오는 거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한번 크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경찰청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속한 신고는 학교폭력 해결의 지름길. 신속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하셔도 되지만 학교에 해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부모님이 생각이 바뀌면 아이들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상대방도 사람이고 우리 아이도 사람이잖아요. 같이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때 왜 그랬을까 같이 생각해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사과 받을 부분 사과 받으면 크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건 더 큰 일로 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그걸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대화를 회복하시고 대화를 통해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정을 생각하는 마음을 충분히 길러주신다면
학생들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며 학부모님들께 사람을 대하는 방법 교육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좀 무거운 이야기죠. 학교 폭력, 혹시 절차 알고 계셨어요? 거의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은 학교 폭력의 절차는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지금 우리 학교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드림학교에서 2009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있다가 우리 학교도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일을 그냥 그 세상의 관점에서 처리하려다가 보면 이게 일이 되게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또 우리 학교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조언해 주는 것은 우리 학교도 인가가 되었고 이 학교 폭력법 안에 학교 그 폭력에 대한 법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해결제, 학교장 자체 해결제 또 혹은 그 교육청의 그 학교 폭력 자치 기구를 통해서 해결해 나아가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절차에 맞게 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일반 학교와는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학교는 학교폭력 그 신고가 거의 매일 들어와요. 매일 언어폭력에 대한 신고가 매일 들어와서 그 담당 선생님이 매일 그거를 처리하느라고 매일 바쁘신데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많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교육청으로 넘겨서 교육청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학교를 사실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국어교사인데 제가 학교폭력을 맡고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는 수업을 할 수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이 뒷전이 되고 이 업무 처리하는 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일반 학교에서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 담당 선생님의 수업 시간을 줄여주시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일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학교 폭력에 대한. 옛날에는 이전에 교육청에서 안 가져가고 학교에서 다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 문제가 되고 학교로도 그 고소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이것을 이제 교육청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현실을 좀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 학교 폭력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말을 저희가 이제 교사들이 알고 연수를 받고, 저희는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지금 이제 올해가 4년째 있는데 지금 앞에서 나오는 사람 누군지 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그래도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교육으로 걸어온 길을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1번 보시고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수학과외를 내가 했구나. 예, 수학과외를 3년을 했습니다. 국어교사인데 수학과외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안학교 걷기 여행 일주일 봉사를 하면서 네, 그냥 여기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대학 입시 컨설팅을 1년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참 사교육의 현장이죠. 그 강남에서 입시 컨설팅 그 유명한 회사에서 1년을 있었습니다. 되게 특이한 이력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1년을 했었습니다. 광성디림학교에서. 이때가 인가가 되지 않았을 때였고 그때 이제 광성디림학교 왔는데 남자 교사가 사실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부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1년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3 담임 6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고1 담임을 1년을 했고요. 아마 특이한 이력이죠. 초중고 담임을 다 했었고, 좋은 교사 운동과 기윤식 교사 모임 12년째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드림학교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고등부 교사 5년 했고, 네, 신혼부부 구역장을 또 5년을 하고 20대 후반 청년 구역장을 5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왜 자꾸 이렇게 초등부터 이렇게 20대 후반 청년 뭐 신혼부부 구역장까지, 그리고 교사 15년 차고요. 아버지는 되게 짧습니다. 네, 결혼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아버지는 5년 차로 살고 있습니다. 네, 결혼하고 8년 만에 이제 아기를 주셔서 8년 동안 아기 없는 생활을 하다가 네, 네, 그 5년 차를 지냈습니다. 네, 그 결혼하고 8년 동안 유산을 3번을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참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많은 일들을 주셨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드림학교에서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게 됐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 그다음 회복적 생활교육 고민, 그다음에 국어교육에 대한 고민, 독서지도에 대한 고민, 올바른 대학 입시지도에 대한 고민, 나를 아는 자기도 학습 무엇인가 고민, 기독교 세계관 교육, 그다음에 성교육까지 드림학교에 있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면서 교육적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경력을 짰을 때 15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고민들을 부모님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고, 그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저는 너무 지금 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전 아버지로서 5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기 부모님들은 저보다 선배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저보다 훨씬 더 넓으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은 되게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또 저의 유아에 대해서 해본 적 없는 유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2011년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구 학교폭력 피해 사건 이후 대책이 논의가 됐어요. 그 전에 학폭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문제예요. 2012년에 대표적 조치가 생기부 기재가 2012년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때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왜 생기부에 기재된 게 반대가 됐을까요? 그 학부모님의 태도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물론 갈등이 생겨서 가해자 피해자가 이렇게 나눠졌지만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니까.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학부모 생기부에 기재되면 안 된다. 그런데 기재를 결국에는 시키고 나서부터 학교 폭력법 때문에 학생들의 관계의 갈등에 교사들이 깊이 들어가서 해결해 주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이 지금 나오는 거, 선생님들 지금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시작점이 아닐까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을 때는 가해자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과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내 아이만 잘못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결국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동학대법, 학폭법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교육계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이 파커 팔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제도가 공동체보다는 경쟁을 만들어낼 때, 지적 삶이 우리를 연결시켜주기보다는 오히려 격리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활력을 잃고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거의 사라지고 만다. 가치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더 심어줘야 되는 부분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우리 아이들 지도를 하게 된다면 이 사회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드림학교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외부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근데 저는 한 가지는 그 마음에 항상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의 법에 너무 이렇게 보다 보면 세상의 법이 두려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높은 우리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대하면 이 세상의 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걸 소망을 품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법을 계속 보다 보면 참 무너질 때가 많더라고요. 한 가지 저는 그림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드림학교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네,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요. 좀 이상한 우리 부모님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을 씁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이가 있다면 곧바로 알아채고 자기 편이 졌을 때도 상대방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요. 다른 사람 웃기기를 좋아하고 나무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춤을 추고 싶을 때면 아무 때고 춘답니다. 이 다정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손을 잡고 걷는 걸 좋아하고 식물을 보살피는데 재주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며 걷기도 해요.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꾸는 사람들,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좀 이상하지요? 세상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광성드림학교에 오신 부모님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사들도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파커팔머가 말했지만 우리는 경쟁보다 공동체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말을 들어보셨고 혹시 여기서 저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하신 부모님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회복적 정의의 교육적 접근을 좀 이렇게 저는 제가 소화한 대로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한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비교인데요. 응보적 정의는 지금 이제 학폭법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해자 처벌 이거 목표가 방식은 가해적 책임 수행, 주체는 처벌자, 처벌기관이고요. 질문은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 학칙을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근데 결과는요, 짜증이 나고 억울함, 수치심, 저주, 운이 없었다, 불안 이런 걸로 학교법은 끝나요. 거의 다 가해자. 근데 회복적 정의는요, 피해자의 회복에 목적을 둡니다. 목표를 둬요. 그리고 방식은 자발적 책임이고 주체자는 당사자지만 공동체가 참여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결과는 피해 회복, 관계 회복, 정의 회복, 자발적 책임 수행, 공동체 회복. 저희는 이 회복적 정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중심이 아닌 존중과 자발적 책임, 공동체 참여와 협력을 목적에 두고 있고요. 관계성을 향상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적 생활교육은요, 프로그램보다는요, 교육 철학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존엄하고 모든 인간은 상호 의존적 존재이며 모든 인간은 내면의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회복적 가치 안에서 살아보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그 가치를 많이 이렇게 느껴보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배움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관계 중심을 지향하는 것, 공동체에 참여해보는 것, 내면의 힘을 부여하는 것, 상호 존중하는 것, 힘을 공유하는 공동체 세우는 것, 갈등을 성장의 배움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 합의로 결정하는 것, 이런 부분이 광성드림학교 안에 교육 안에 녹아 들어가게끔 선생님들이 보시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저는 이걸 보면서 학교뿐 아니라 가정 안에도
이 회복적 가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책들 보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 분명히 가정의 회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회복적 실천들은 뭐가 있냐? 공동체성 강화 단계에서는 감정 코칭을 하고 비폭력 의사소통, 그다음 공동체 놀이, 서클 회의, 학급 행사 등. 보수 단계에서는요, 회복적 서클, 문제 해결 서클, 또래 중재 같은 보수 단계가 있고요. 재건 단계는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피해 회복이 요구되는 문제로 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 조정위원회, 저희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가 필요하려면 첫 번째는 아이들의 아까 이제 손 선생님이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정말 많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건강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게 자기 이야기를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발표도 이렇게 잘하고 아이들이 이거는 뭐 외부 학생들하고 비교가 돼요. 솔직히 보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도 드림학교에서 올라온 친구와 외부에서 온 친구들 발표하는 것들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드림학교 학생들이 이야기를 잘 합니다. 외부에서 온 친구들은 좀 그 부분을 좀 놀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중학교까지 다른 데서 와서 고등학교에 온 친구들 또 보면 또 다릅니다. 그 학교의 문화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드림학교에서 쭉 올라온 친구들은 말은 참 잘해요. 네, 말은 참 잘하면 자기 표현을 잘합니다. 네, 잘하는 편이에요. 네, 네. 좀 절제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 네, 중요한 게 근데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거. 먼저 내 느낌은 지금 이래요. 내 몸은 지금 이래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부모님들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내 느낌은 이렇다. 지금 내 느낌, 지금 내 몸은, 몸 상태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좀 너무 절제와 인내와 이런 것들 훈련하시고 잘하신 부모님들이라서 아이들의 말은 들어주시면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화를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확 쏟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모님들도 나는 지금 너의 행동 때문에 이런 느낌은 이래. 이렇게 좀 먼저 표현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 몸은, 엄마의 몸은, 아빠의 몸은 지금 이래. 그럼 학생들도 이제 그것을 배우고 엄마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해, 뭐 힘들어. 느낌은 지금 기뻐, 슬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신에게 중요한 거는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거.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열린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차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거. 오늘 하루 중에 기억 남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이제 막 열린 눈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지금 나를 날씨로 표현한다면 난 지금 날씨는 비가 오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이들이 이게 그 학교에서 바로 된다라고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이 3단계의 좀 대화법을 좀 기억하시고 하신다면 아이들이 좀 자기 표현을 좀 잘 못한다는 친구들도 충분히 따라가다 보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동체 세우기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도 좀 많은데 많이 줄여서 네, 그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규칙을 어긴 것이라기보다는 규칙을 어김으로써 관계성이 훼손된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광성드림학교에서의 규칙을 어기고 나서는 그 규칙을 어길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것 때문에 관계성이 훼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옆 친구가 그냥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쓴대. 우리 집은 스마트폰을 나는 내 뜻대로 우리 학교는 지금 이런 교육 방침이 있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쓰지 않게 했고 나는 그 규정에 동의해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어. 다녔어. 근데 얘가 사달래. 사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를 규칙을 어겼어요. 근데 그 규칙을 어긴 건데 더 나아가 버리면 이게 관계성이 훼손이 확 돼버리는 것을 저희 교사들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사와의 관계도 되게 어색해지고요. 교사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도 부모님이 동의하고 들어오시지 않았나? 그런데 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셔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저렇게 힘들게 하고 교사의 관계도 어렵게 하고 교사가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요. 이런 관계성이 저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회복이 되려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어기는 것에는 관계성이 뒤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폭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우리 아이들이 빨리빨리 저희가 이제 관계성을 키우려고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는 거가 동의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세상 아이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학생들은 미디어가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분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절제가 되다가 중고등학교 되면 미디어가 이제 부모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화가 단절되고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미디어에 빠져서 미디어에서 하는 말들을 인식하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대화를 하시면서 미디어를 뛰어넘는, 되게 미디어가 내 아이들의 부모다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내 말은 안 듣는데 미디어에서 하는 유튜브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옳대. 부모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되게 속상하실 것 같으시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렸을 때 그 절제하는 훈련과 하는 것들을 혼자 하면 힘든데, 저는 광성드림학교가 참 감사하고 좋은 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같이 해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광성드림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누리신 부모님들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 규칙을 어길 수 있다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규정을 어길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을 부모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성이 훼손되냐 아니면 회복되냐,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기면 이거는 그냥 관계성까지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면할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해결이 아니라요, 전환이 목적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돼서 있는 그 삶에서 다시 살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직면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고학 이제 회피하는 성향의 아이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를 떠나면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 해결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를 저희는 많이 목격을 하고 보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면하게 해야 될 때가 분명히 부모님들 느껴지셨을 때는 그거를 직면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해결해서 더 나은 전환을 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도 내가 이거 부모님 보시기에 얘가 이걸 직면하고 넘어간다면 더 성장할 것인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기다려주시는 걸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저는 이거 되게 저희 성교육할 때 존중 성교육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의를 정말 많이 가르쳐요. 특히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참 좋은데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학생들 그렇지, 이게 성향 때문에 그래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뭘 빌려갈 때 좀 빌려줘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가져가고 나 이거 빌려줘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동의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연필 좀 빌려줘 그러면은 얘가 싫어 그러면은 그걸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뭔가 정의라는 이름 때문에 이 부모님들도 약간 경계를 선을 조금 이 부분을 좀 안 가르치시는 부분은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 남학생들 같은 경우 뭐 저것쯤 오히려 아이들이 이런 거 좀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의를 가르치면요.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이제 동의를 가르치면 사실 커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동의.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한테 욕할 때도 너희도 욕하고 싶어 그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요. 너한테 욕을 해도 되니?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동의를 되게 많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너희도 상대 그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내가 싫어하는 걸 누가 했을 때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너희 지금 그 선생님이 교육한 거 다 잊어버리고 딱 두 글자만 머리에 입력했으면 좋겠어. 동의.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뭔가 할 때 동의를 구하고 꼭 하면 너희들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는 건요. 유아기 6, 7세 그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들 가르칠 때 이거를 꾸준히 가르치시면 커가면서 이 아이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물건 이런 부분들을 동의하고 이렇게 구하고 사실 몸을 이렇게 만지는 것도 상대방의 몸을 만지는 것도 때리는 것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꼭 가르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갈등 관계에서 부모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이 있는데요. 갈등 관계에서 부모와 어른이 개입해야지 아이들이 잘 해결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갈등이 생겼을 때 아이가 이렇게 갈등에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스스로 해결을 조금 했어요. 나는 그런 힘을 가졌어요. 그럼 두 번째 똑같은 갈등에서는 커져서 그냥 지나가고 세 번째도 똑같은 갈등에서 지나가요. 더 큰 갈등이나 힘이 생겼을 때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아랫부분은 아이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부모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회피하게 하시고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책임을 못 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아이들이 큰 갈등 안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를 보내셨지만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갈등이 드림학교에서는 사실은 보면요. 일반 학교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적어요. 물론 외부와 연결되면 좀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갈등을 아이들이 잘 해결해 나가면 분명 큰 갈등을 해결할 때 힘이 생긴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의 개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의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만 맡겨놓는 것도 문제고요. 부모님이 아예 나서서 해결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럼 아이는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커서는 그 갈등에 헤어나지 못하게 되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드림학교는 참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드림학교 학생들이 되게 강하게 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갈등을 겪게 하시거든요. 겪게 하시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1학년 초일부터 12학년까지 다니고 졸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밖에 나갔을 때 그냥 이렇게 만나면 건강하게 엄청 잘 자요. 아무하고도 너무나도 잘 지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서 모든 갈등들을 다 겪었거든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다 겪고 힘든 일도 다 겪고 슬픈 일도 함께하고 기쁜 일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갈등을 다 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 잘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는
그 1년을 잘 버티면 다음에 해가 반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겪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보다 보고 계속 갈등을 겪다 보니까 그 안에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는 드림학교에서는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것이 일견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벌해야지, 대가를 받아야지. 하지만 숱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양심을 품고 보복을 다짐하고 더더욱 위험한 관계로 치닫는 일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이렇게 끝없이 맴도는 악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러한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생활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온전히 정착되는 일이 아닐까. 이거 양구교육지원청. 지금 세상에서도 회복적 생활교육을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처벌만 목적으로 돼버리면 이 교육은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그 회복적 생활교육이 2014년도에 많이 이렇게 부흥하다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금 또 올라오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네, 저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먼저 화목하게 하셨고 또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우리에게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고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광성드림학교가 학생들이 또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학교 학부모님 중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캡처해 왔습니다. 네, 같은 길을 걸어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서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 버팀목은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 세우는 나무인데요. 외부의 힘을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광성드림학교 드림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옆에 부모님들이 버팀목이세요? 네. 옆에 분들 앞뒤로 네.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팀목입니다. 네, 네, 많은 지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광성드림학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좀 되게 풍성해지고 더 나누면 나눌수록 이렇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저도 15년간 15년 중에 1년은 밖에 있었고 14년을 드림학교에 있으면서 그냥 그 학부모님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렇게 아이들하고 집에서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학교에서는요,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또래 애들을 많이 봐서 조금 더 교사들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 학교 안에서. 네, 그 부분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 아이만 보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존중해 드릴 수 있고 존경하고,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그 또래를 보고 계속 중재했던 선생님들의 지혜도 부모님들이 조금 인정해 주시고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논의했으면 좋겠고, 또 학교와 함께 하시고 하시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옆에 이렇게 버팀목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 광성드림학교 교육 공동체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읽으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네. 1번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서로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가길. 두 번째 읽겠습니다. 갈등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직면하여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길. 세 번째입니다.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연결과 공감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경쟁과 소외의식이 있다면 협력과 존중, 신뢰로 드림 공동체가 바로 새로워지길. 네 번째 읽겠습니다. 드림이들이 세상의 가치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다섯 번째입니다. 12학년 학생들이 세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시의 길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여섯 번째입니다. 드림학교 공동체와 드림학교의 교육이 아픈 이 시대의 교육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네,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땅 밝기 초등 과정이 지내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 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토대가 분명히 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 자기가 걸으면서 힘이 들겠죠. 물론 다리도 아프면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아이들이 얻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와 같은 조가 됐을 때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아이들이 기르게 되고요. 원치 않는 장소에 가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견딜 수 있는 힘도 아이들이 얻게 되고요. 아이들이 참 그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또 교사들은 그걸 지켜보고 이 일들이 계속 교사들이 힘들거든요. 근데 함께해서 아이들 성장함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1시간 정도 걷고 또 학교에 와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부모님들 꼭 안아주시면서 정말 잘했다, 대견하다, 그리고 아이들의 불평불만 정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성장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땅 밝기와 앞에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각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을 나에게 좀 이렇게 하셨다, 내 아이의 문제 혹은 학부모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면 교사들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가정의 모습,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해 가실까? 그런데 또 오늘 왜 이 자리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왜 듣게 하셨지? 나를 또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그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아프거든요, 교육이. 근데 하나님께서 광성드림학교를 세우시고 이 교육을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도전하는 공동체가 있고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지금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바뀌어야 하고요. 우리 어른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성드림학교 교육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디선가 울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선가 친구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학업의 문제로, 하나님 부모님과의 문제로, 아버지 어디선가 울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한 버팀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성드림 공동체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가
형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혜가 부족함을 아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영안을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 청재기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 맡겨주신 아이 아버지 우리가 잘 기르고 하나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다시 올려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한 명 한 명 주님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의 한 명 한 명 아버지 모두 소중한 아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모든 일들과 하나님 모든 행사들 하나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들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로 행하여 나가는 우리 아버지 광성들이 맡겨 아버지 광성 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아픔들과 하나님 많은 시련들로 하나님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아버지 세상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며 아버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며 나아가는 이 바른 이 교육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교육임을 아버지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교육에 아버지 흘러가여서 이 땅의 교육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회복적 교육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바로 서 나가는 우리 강성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등가정 아이들 하나님 우리 땅 밝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알고 친구를 알고 하나님 학교를 알아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불평불만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자양분이 되고 하나님 그것을 나를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